옷이 좋아서 무작정 동대문 원단시장에 뛰어들었던 19살의 겁없는 청년이 이제는 뉴욕 컬렉션 등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우뚝 섰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흑수저, 무수저라는 말조차 굉장히 무색한데요. 황수경이 만난 사람, 오늘은 세상의 모든 선입견과 벽을 과감하게 뛰어넘은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 디자이너 최범석 씨를 만나봅니다. 우리 그 디자이너 최범석 씨랑 같이 들으니까 갑자기 여기가 런웨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저희 그 오늘 황수경이 만난 사람 우리 최범석 씨, 최범석 대표님 모시면서 네. 이렇게 피규어를 준비했어요. 네, 너무 귀엽네요. 좀 닮은 것 같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다리가 저렇게 저도 길면 얼마나 좋을까? 아, 길어요. 제가 보니까. 그럼 저희가 나중에 요거는 토크 끝나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 사무실에다 갖다 놓을게요. 아, 그러세요. 네. 널리 좀 이렇게 소문 좀 내주시고 네. 자리에 모실게요. 자, 오늘 황수경이 만난 사람에서는 정말 젊은이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요즘의 롤 모델이면서 끊임없이 또 변화하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패션계의 핫 아이콘이라고 불리시더라고요. 이제 조금 핫은 좀 지난 것 같아요. 핫은 조금 지나요. 네. 조금 식었나요? 네, 좀 식은 것 같고 네. 그냥 제 거 열심히 하는 디자이너. 네. 네. 아, 뭐 너무너무 화려한 경력들이 많아서 요즘에도 막 종횡무진 막 해외 무대를 좀 누비고 계신데 아까 들어오실 때는 살짝 피곤해 보이셨어요. 네. 막 해외 일정 좀 소화하고 오셨죠? 네, 요즘에 뭐 출장도 워낙 많고 그리고 다른 일들, 다른 나라 일들 해주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네. 그래도 얼굴은 굉장히 밝고 환한 에너지가 넘치는. 메이크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 그 정말 이 패션만큼이나 정말 많은 얘기가 기대가 되는데 우리 또 최범석 대표하면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에 뭐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선은 이제 그 동대문의 신화, 네. 뭐 너무나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신화적인 얘기를 많이 써오신 분이긴 한데 그래도 시작은 네 물론 동대문 이전도 많잖아요. 뭐 의정부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렇죠. 대구도 있고 네. 뭐 많이 원래는 노점을 몇 년 했었어요. 아, 홍대가 그러니까 먼저인가요? 부산이 먼저가 대구였고요. 그리고 홍대 장사하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노점을 한 2, 3년 하다가 의정부의 첫 번째 가게를 조그만 가게를 냈었던 거죠. 네, 네. 그게 그 치즈라는 네, 네. 네. 20살 때 냈는데 집은 서울인데 돈이 부족해서 의정부에다 가게를 낸 거예요. 네. 가게를 냈는데 처음엔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오. 왜냐하면 이게 돈이 없으니까 이 옷가게 골목이 아닌 약간 이상한 식당 골목 이런 데다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집은 순댓국집이고 뭐 옆집은 호프집이고 막 이런 데다 옷가게를 내니까 장사가 안 되죠. 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좀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장사가 좀 되다가 동대문 들어가게 된 계기가 그 장사가 잘 되니까 이게 막 그 골목이 옷가게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네, 순댓국집도 앞가게가 순댓국집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옷가게가 들어오고 뭐다 옷가게가 그 골목이 옷가게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옷골목이 됐는데 제가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서 막 제가 디스플레이 한 거를 다 따라하고 제가 물건 띄워온 걸 다 따라서 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얼마에 갖고 와서 얼마에 파는데
이 옆집들이 저보다 훨씬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머.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가격 네, 갖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하다가 동대문에 물건 띄는 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이거라면 저는 요거를 뭐 2개를 넣어주시고 포켓을 요걸 빼주시고 여기다가 뭐 넣어주시고 이렇게 디자인을 제가 의뢰를 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의뢰한 디자인이 잘 팔리는 거예요. 더. 그래서 내가 디자인에 실력이 있나? 그때부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미 그렇게 생각을 네. 하죠. 그래서 근데 디자인하면 내가 잘 될까?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나서 가게를 의정부에 있는 가게를 접고 동대문으로 갔죠. 그러면 그게 그 동대문 원단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는 거는 그게 몇 살인 거예요? 동대문 원단 시장은 18살 때 일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은 뭐예요? 사실은 17살 때 이제 학교를 한 달도 안 다니고 그만뒀죠. 네, 그만두고서 첫 번째 한 게 저는 사실은 떡볶이랑 오뎅 장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노점에서. 야, 처음에는. 오늘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걸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노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원단시장 갔다가 그 다음에 홍대에서 노점하다가 그 다음에 부산 갔다가 의정부 간 거예요. 아, 네. 노점을 한 3년 정도 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는 그 옷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원래 이렇게 옷, 패션 이런 거를 조금 학생 때부터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그 질문을 간간히 봤는데 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이렇게 세련된 친구라 네. 저렇게 나도 옷을 입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옷을 좋아하게 됐는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학교도 일찍 그만뒀죠.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과연 뭐를 잘하나 그랬더니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거 하나는 옷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옷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옷을 좋아한다고 사실 그게 용기 내서 무작정 뛰어들기는 그 조금 모르겠어요. 어려서 그런가 이제 무모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조금 자신이 있거나 뭐 꿈이 있거나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원래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많은 뭐 일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해가지고 네. 사실 그때는 이제 꿈이 그거였었어요. 그때 만난 여자친구랑 노점으로 돈을 벌어서 옷가게를 내는 게 꿈이었었어요. 아. 네, 그때는. 나름 구체적인데요. 네, 그래서 내가 빨리 돈을 노점에서 벌어서 우리 네. 옷가게를 내자. 뭐 아. 그랬었던 10대였죠. 그때는. 아. 네.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 체험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정말 뭐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던가 네. 이런 어떤 확실한 목표 같은 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잘 된 건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막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몰랐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옷만 좋아하고 부모님이 워낙 가난해서 내가 과연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그게 옷이었던 거예요. 옷으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한테 이렇게 가난함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을 옷으로 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옷을 팔다가 옷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재미는 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잘 된 거죠, 사실은. 우리 그 최범석 대표를 두고 이제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어떤 것도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디자인을 먼저 배우고 이제 옷을 판매하는 게 그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팔다가 이제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 많은 분들에게 더 꿈과 이렇게 희망을 근데 저희가 전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정규 교육을 안 받았고 뭐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해서 어떻게 디자이너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단번에 얘기하는 게 제가 정규 교육을 받았으면 전 디자이너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됐을까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니요, 아직도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저한테는 정규 교육이 공장에서 미싱 배우고 뭐 패턴 사무실에서 패턴 배우는 게 저한테는 정규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근데 저한테는 컴플렉스 가득한 교육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면서도 컴플렉스가 이렇게 있는 교육을 스스로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저렇게 할 거야라는 그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오기 같은 거죠. 그렇죠. 오기도 생기고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네. 내가 물론 학교는 안 나왔지만 쟤네들보다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그래서 조금 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잘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성격도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쪽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어때요? 디자인하기에는 너무 낙천적이죠. 사실 디자이너는 좀 이렇게 예민하고 조금 좀 이렇게 부정적이어야 되는데 디자인하기에는 좀 낙천적인 성향이 좀 있죠. 근데 어머니가 정말 낙천적이세요. 네. 사실 어머니가 이제 제가 사형제인데 셋째로 태어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형제 많은 집안의 가운데 끼는 투명 인간이잖아요. 진짜 존재감 없어요. 네, 존재가 없는 투명 인간이었는데 어머니가 혼자 4명 아들을 다 키우셨어요. 뭐 아들만 네. 네, 아들만 사형제. 네. 그래서 뭐 별의별 걸 다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저 태어날 때 이제 떡 장사를 하셨는데 노점에서. 근데 그렇게 낙천적이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데도 항상 웃음 잃지 않으시고 포기 안 하시고 그런 그 인내하는 모습에 어머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쉬지 않고 남들의 정말 몇 배, 몇십 배를 일해왔는데도 얼굴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근데 어두운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되게 밤에 좀 어두워져요. 피곤해지면. 굉장히 화사하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신 분이구나를 제가 가까이서 또 다시금 느껴서 성격을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그 힘든 게 사실 요즘에 이제 저는 사람들이 안 힘든다고 생각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밝으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 사무실 와갖고 자기네 푸념을 항상 해요. 뭐 나 이렇고 나 이런데 힘들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걱정이 자기가 제일 힘든 거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저한테는 제일 크죠. 어떤 누구나.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겨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기는 받으세요? 받죠. 엄청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이렇게 없애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남들한테 이렇게 나 스트레스가 많아, 막 뾰족해 이런 걸 표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노점상도 하셨었고 그야말로 정말 그 시작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미약했으나 지금은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정상의 디자이너가 되셨는데 같이 그래도 이 과정에 오기까지 사실은 세상에 어떻게 보면 편견, 선입견 이런 것과도 좀 끊임없는 싸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네. 왜 뭐라고 해야 되죠? 배타적인 그리고 아무래도, 자신만의 네. 그라운드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어떤 분야별로 그런 거하고 좀 부딪혀서 속상하거나 마음 다치거나 그러신 적은 초반에 엄청 부딪혔었어요. 초반에 디자이너 됐을 때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돌연변인 거예요, 애가. 그렇죠. 다른 애들은 다 유학 갔다 오고 뭐 집안도 좋고 막 그런데 얘는 뭐 동대문에서 나타나가지고 뭐 막 너무 돌연변인데 스스로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되게 유치한 발상인데 어렸을 때 내가 옷 하나의 실력을 놓고 당신과 1대1로 대결을 벌인다면 나는 무조건 당신한테 이길 수 있다라는 그걸 갖고 항상 했었어요. 그러니까 옷 외에 뭐 학벌이나 집안이나 뭐 이런 게 싸움이 이런 게 같은 걸로 싸움을 한다면 내가 질 수 있지만 옷 하나로 내가 싸움을 한다면 당신과 싸우면 이길 자신이 항상 있다라고 그거 하나로 계속 했었어요. 네. 아니 도전하는 정신하고 자신감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저는. 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끊임없는 도전과 어떤 열정과 파격적인 정신과 이런 거의 결과물이 사실은 또 최근에까지 참석했던 진행했던 뉴욕 컬렉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자이너 가운데서도 최다 런웨이 진출이에요. 그죠? 뉴욕에. 네, 많이 했죠. 16번. 네, 16번. 야, 근데 뉴욕에 있는 현지 디자이너 가운데서도 최고 아니에요? 그 정도는?
뉴욕에서 이제 막 뜨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보통 한 4번 쇼한 디자이너들이 막 떠요. 와. 예, 그러다가 한 8번 정도 하고 없어져요. 8번, 9번 하고 10번을 채우는 디자이너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이고 특히나 이제 패션의 선두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국이. 네네. 근데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좀 늦게 빛을 보고 있는 거죠. 16번 참가하니까 이제 쟤를 한번 조명해 볼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또 뉴욕 타임스에서 또 유일하게 인터뷰를 한 디자이너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많이 디자이너들 많이 인터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디자이너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번 시즌에 디자이너로는 한 명 인터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막 제가 듣는데도 막 소름이 돋는데 네. 되게 그 영광스러우셨겠다. 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막 좀 자극적인 타이틀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이 뭐 탑 디자이너까지 됐다. 뭐 이런. 네, 근데 그게 저 이제 PR 회사에 얘기했더니 미국 사람들도 디자이너는 정규 교육 받고 한 애들이 많고 너 같은 스토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극적인 스토리가 더 뉴욕 타임즈에서는 더 효과적일 것이다. 네, 네. 네, 그래서 나갔는데 그거 보고 좋아서 그거 긁어갖고 사람들한테 다 던졌죠. URL 긁어갖고 다 던졌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근데 또 가까이서 뵈니까 뉴욕이라는 도시와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컬렉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이 뉴욕에 좀 집착하는 애착을 갖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저의 고향은 동대문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한테 옷을 만드는 걸 가르쳐줬고 그리고 저한테 그걸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걸 줬고 뭐 많은 걸 줘서 그리고 공부도 거기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좀 피부가 까만 사람은 원색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은 거기서 현장에서 팔면서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이너를 하면서도 실험이라는 걸 조금 어느 정도 하면서 항상 갖고 있는 건 실용적인 걸 되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옷을 만들어서 팔려야지만 유지가 될 수 있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파리 가보고 뭐 밀란 가보고 런던 가보고 다 가봤는데 실험 정신이 되게 많고 뭐 그래서 근데 뉴욕을 딱 갔는데 약간 선진화된 동대문 같은 거예요. 되게 실용적이고 패션이 예술이 아닌 비즈니스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여기서 내가 하면 조금 더 쉽게 사람들을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뉴욕을 선택을 했죠. 네. 근데 이 컬렉션을 준비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한 10여 분 하죠. 한 준비해서 다 하면 10분 정도? 10분 정도 네.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는 최소 저는 한 6개월 이상이라고 5개월, 들었거든요. 네, 5개월, 6개월 준비하죠. 그거를 16번을 하셨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뭐 6개월을 저 혼자의 시간으로 평가를 하면은 별로 뭐 6개월이 몇 시간이죠? 하여튼간. 근데 이거를 저희 스태프들이 다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6개월을 그 시간을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네. 10분을 위해서.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번에 뉴욕 컬렉션은 2017 FW 그렇죠. 예. 네, 가을 겨울. 올해 가을 겨울. 주제가 페르소나라고 네, 네, 들었어요. 페르소나. 예. 뭘 표현하고 싶어요? 양면적인 모습, 인간의 막 우선 처음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돼서 옷을 어디서 지금 나이가 지금 옷을 만든 지 20년 됐어요. 딱
20년이 되니까 디자이너라는 삶의 사람의 모습과 그걸로 너무 오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 나의 최범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계속 옷을 만들면서 산 모습만을 갖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에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디자이너가 아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다른 것들을 막 적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은 제가 너무 이렇게 디자이너라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뿐이 아닌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얼굴을 갖고 살더라고요. 그렇죠. 두 얼굴 또는 세 얼굴.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너무 착한데 정말 범죄를 저지르는 뭐 평이 너무 좋은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막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른 얼굴들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얼굴과 그러니까 이 얼굴과 자기가 진짜 안에 있는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 갖고 페르소나라는 야, 너무 멋있고 사실 철학적이고 자 디자이너로서의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느낌과 메시지를 의상에 어떻게 담았을까? 아, 되게 힘드셨겠다. 내지는 그 양면성이 의상으로 어떻게 담겼어요? 뭐 이제 뭐 앞뒤가 좀 틀리거나 옷에서 소재가 정말 다른 소재가 부딪히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양면성을 계속 표현을 했죠. 사실 이렇게 컬렉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몇 개월의 그 결정체, 그 정수가 딱 빠져나가는 네. 보여지는 끝나고 나면은 되게 허탈감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냥 끝나고 나면은 되게 외로워요. 이게 약간 영화 감독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네, 네. 한 편 영화 찍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시나리오 만들고 뭐 캐스팅하고 뭐 연출하고 뭐 음향 조명 다 이거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그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드는 영화 같은데 그 영화가 끝난 것 같은 느낌에 되게 이렇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다 뭐 이 했던 존재들이 없어지는 그런 듯한 느낌들. 그래서 외로움이 되게 커요. 그럼 끝나고 나서 뭐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뭐 하세요? 그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가세요? 그러진 않아요. 끝나고 나서 재충전의 시간 첫 뭐. 번째 하는 게 이번에는 얼마 썼고 다음에 얼마가 필요할까? 역시 사업가다. 정산을 하시는군요. 왜냐면 이게 뉴욕쇼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 정도 썼는데 다음에 왜냐면 이 쇼가 좋아지려면 돈을 조금 더 써야 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장소도 그렇고 뭐 모든 거에 모델도 정말 좋은 모델을 쓰는 거 가격이 조금 비싼 모델을 쓰는 거와 조금 싼 모델을 쓰는 게 옷이 정말 틀려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계산을 먼저 하죠. 서울 가면 쫄쫄쫄쫄 굶겠구나. 뭐 이런.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 너무 옛날 얘기지만 그때는 왜 안 나간 거예요? 그 학교요? 학교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아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 제가 이제 큰형하고 제 동생 넷째하고 20살 차이가 나요. 와. 네, 저하고 큰형하고 9살 차이가 나고 네. 막내가 이렇게 어린 막내가 태어나니까 부모님의 관심이 다 온통 그렇죠. 제가 막내였잖아요. 갑자기 이게 너무 심각한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는 학교 끝나고 6시까지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저녁 12시가 돼도 찾질 않는. 그렇죠.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찾질 않아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용돈도 없어지고 네. 뭐 집이 좀 가난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내가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벌기 시작하고 뭐 동생이 태어나고 그때부터 이제 태어나고 좀 삐뚤어졌었어요. 막내 자리를 뺏긴 다음에 삐뚤어졌다가 그래 뭐 어차피 공부도 잘 못하는데 뭘 학교를 다니냐. 그리고 학교에 고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한 달 안에 그만두면 입학금을 돌려준대요. 그래갖고 그 입학금을 그 얘기는 또 솔깃하셨나요? 솔깃했죠. 그래서 입학금을 받아서 어머니한테 네. 드렸죠. 저는 돈을 벌겠습니다. 네.
그때 어머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근데 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정말 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진짜 정말 돈을 벌었죠. 야, 근데 그렇게 믿어주신 것도 사실 오늘의 최범석 씨를 있게 한 그 힘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장 크게 감사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믿음이 되게 크게 감사해서 저희 회사에 저희 직원들이 되게 오래 일을 해요. 네네. 그게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되게 어느 사람이 어떻게 항상 잘할 수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또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힘들 때 이렇게 믿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직원이 떠나지 않고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나 이런 대우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 네, 뭐 그냥 좋아해주고 저희 회사는 웃음소리가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웃고 같이 일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인터뷰 같던 글을 보니까 굉장히 회사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다 이렇게 표현을 그때는 좀 하셨더라고요. 짠 것 같아요. 아니 얘들아 인터뷰한다 그러면 애들이 막 그 직원 뽑는 기준도 조금 특별한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걸 위주로 해서? 사람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것 같으냐 안 어울릴 것 같으냐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디자인의 실력,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은 능력과 실력은 다 70, 70,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뛰어나게 막 90 몇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60짜리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7, 80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지 절대 막 혼자 막 90 몇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의 80인 사람들을 60으로 떨어뜨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차라리 같이 이렇게 실력이 조화를 이뤄서 실력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네. 네. 저 굉장히 구체적인 게 궁금해졌는데 그러면은 그 실무 능력은 어떻게 그래도 이 사람의 능력을 그게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게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좋은 데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실력이 항상 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뭐 뉴욕 컬렉션을 했던 파리 컬렉션을 했던 뭐 그런 훌륭한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회사에서 네, 그냥 네. 제가 있으니까 제 밑에서 같이 뭐 재밌는 작업, 멋있는 작업을 할 사람들을 필요한 거니까 막 이제 뭐 예를 들면 뉴욕 컬렉션이 올림픽이라면 뭐 국민체전이나 도민체전에서 뛸 수 있을 만한 애들이 전국체전, 전국체전이나 뭐 도민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뛸 수 있을 만한 실력만 된다면 충분히 같이 가서 올림픽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뉴욕 컬렉션을 무대로 기록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디자이너 최범석. 패션의 중심가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에선 12분 런웨이를 위한 기나긴 준비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최범석 디자이너에게 꿈이란 나날이 진화하는 것. 그 꿈을 이루는 길에 길게는 10년 가까이 함께해온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나눠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오히려 스스럼 없이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수술해서 풀어냈다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가 아이디어가 샘솟는 일터의 비결이다. 근데 지금 한국 모델로 쓰는 거예요. 저희는 1년 먼저 살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2017년 올해 겨울 건 다 끝냈고 내년도 봄, 여름 거 기획 회의 해야 돼갖고. 디자이너에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 일본에서 컨셉을 잡아왔어. 그래서 최범석 디자이너가 한 시즌에 만드는 옷만 무려 200벌.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매 컬렉션마다 주제를 잡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 삶은 되게 루틴하게 맨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는 거는 이거를 뭔가 그러니까 되게 SS기도 하고 컬러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시리어스하게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 옷을 입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옷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디자이너 최범석의 패션 철학 1호다. 남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세요. 저희가 뭐 1차원이라면 뭔가 차원을 저는 잘 안 맞으면 그냥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잘안 나와. 그래서 너무 되게 정말 잘 맞춰주시고 되게 저 성격이 좀 이상한데 대표님이 그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하면서 저가 뭔가 포인트를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구차되면서 하나로 만들어지게 할 수 있게 되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고 있죠.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유명한 최범석 디자이너의 사무실. 광목 색깔이나 화이트에다가 색깔을 넣어서 한번 해줘볼래? 요거랑 요거랑. 근데 이거는 그냥 생생한 작업 현장에선 무엇보다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익힌 그동안의 경험이 큰 자산이다. 저는 디자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밸런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랑 맞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균형이 맞는지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해서 디자인은 옷하고 라벨이 맞는지에 대한 거를 밸런스 맞추는 거죠. 더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젊은 후배 디자이너들과 함께 최범석 디자이너는 세상을 향한 관심을 놓지 않고 쉼없이 성장하고 있다. 어느덧 옷을 만든 지 20년.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그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가 걸어온 길이 새로운 패션의 역사가 됐듯이 미래를 향한 그의 시선은 오늘도 한 걸음 앞서 나아가고 있다. 내 삶 속에,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원칙 같은 게 있다면서요. 뭐. 네, 뭐 잠을 많이 자요. 좀 뜬금없는데요. 아니 이게 체력 비축을 위해서 아니면 네, 그러니까 뭐 그건 개인적으로 잠을 좀 일부러라도 좀 자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지고 네. 일을 못해서 총명한 그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을 그래도 적당히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운동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 리듬을 항상 이렇게 좀 좋게끔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그래도 정말 프로라면 프로야구 선수처럼 한 시즌에 3할 이상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디자이너도 디자인을 할 때 좋은 디자인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좋은 디자인이 안 나와 뭐 이런 것보다는 항상 그래도 적당한 디자인들은 나와야 돼서 컨디션 조절하는 거랑 낙서하고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려요. 네, 낙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몇십 년 동안을 이어온 그 아이디어의 제가 무슨 아니 몇 근데 살이라고 이 아까 20년 됐다 그랬잖아요, 아이디어. 아니 20년이죠. 몇십 년이라 그러면 20년을 이어올 수 있는. 네. 자, 그럼 20년을 이어올 수 있는. 몇십 년 깜짝 놀랐네요. 그 20년을 이어올 수 있는 그 디자인, 네. 그 디자이너의 그 아이디어의 원천이 이제 어디서 나올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작업을 도대체 몇 시에 할까? 네. 도대체 뭐를 통해서 영감을 얻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뭘 하면 나도 저런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생길까? 이런 것들. 처음에는 네. 저 처음 쇼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별짓을 다 해봤어요. 영감을 얻으려고 정말 별짓을 다 해봤어요. 뭐 산에도 올라보고 뭐 클럽에 가서 스피커 옆에서 뭐 스피커에 귀를 대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이제 뭐 그렇게 영감을 얻다가 지금은 삶 속에서 되게 많이 얻어요. 아, 그 일상 속에서 되게 많이 얻어요.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얻고,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과연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사회적인 이야기가 어떤 건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뉴스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보고 뭐 사회적 현상들, 앞으로 트렌드들 이런 거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페르소나이지만 저번에는 우주여행이었었어요. 우주여행이요? 네. 어. 과연 워낙 세상이 우주여행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주여행이었고, 그 전 시즌은
AI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이제 알파고랑 네네네. 네, 바둑둘 때여가지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기사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직장들을 너무 뺏길 것 같고 막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AI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로 옷을 만들었었죠. 네. 힘들 때나 지칠 때나 내가 좀 외로울 때나 좀 이렇게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책의 구절이라던가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어떤 명언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저요. 힘들 때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나요. 네, 힘들 때 우리 엄마는 이거보다 더 힘든 거 다 버텨냈는데 그러면서 엄마 생각이 항상 나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을 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정말 안 좋을 때 이렇게 환영이 이렇게 눈에 탁 엄마 얼굴이 탁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진짜 그래요. 엄마 얼굴이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탁탁 이렇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러면 원기 충전이 되죠. 네, 다시 일어나긴 하죠. 네. 책은 사실 뭐 제가 갖고 오려고 했던 책이 원래는 뭐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불안이란 책을 갖고 오려고 그랬었어요. 불안. 원래.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되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책의 마지막 장쯤에 나오는 그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헐뜯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외로워도 그래도 난 사랑받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좋아서 그걸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이 오면은 책을 좋은 책들을 다 줘요. 읽어보라고. 제가 읽어서 좋은 것들을. 그래서 어저께 뒤져봤더니 그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읽는 책인데 이거는 뭐 워낙 요즘 베스트셀러라. 목소리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그러니까 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제가 저한테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열정이라는 단어는 강렬한 감정 상태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되므로 이상해 보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은 열중이나 집착과 같은 동의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면담을 하면서 성공의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들의 언급한 열의는 다른 종류였다. 그들의 발언에서는 열정의 강도보다는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열정의 지성성이었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학교 강의를 간간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뭐가 되고 싶다고 확 끌었다가 식는 게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디자이너들의 포기하는 건데 지금 내 머리를 잘라주는 친구는 10 몇 년 전에 내 머리를 감겨주던 친구였다. 내가 저기까지 가서 헤어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열정을 지속성을 갖고 한 사람들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요만한 다이어트 하나조차도 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고 첫날 굶고 다음날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이렇게 끓는 거를 처음에 이렇게 끓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는 그 열정의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일관되게 이어가기가 참 쉽지 네. 않죠. 네. 열정의 지속성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크게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강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네. 중요하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사명감 내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책임감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뉴욕 컬렉션을 사실은 안 하면은 저는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좀 편할 수 있는데 약간 사명감이 살짝 있어요. 사실은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줘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툭툭 던져줘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네, 그리고 애들이 처음에 이제 해외 쇼를 하려고 할 때 막 이만큼 준비해갖고
막 돈도 이만큼 싸가지고 가고 뭐 옷도 이만큼 싸가지고 가고 엄청 해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실패를 해봤으니까 처음에는 요만하게 해서 요만하게 해라.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실망감도 적고 초반에 들어가는 것도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계속 알려주죠 후배들한테. 아니 일이 많은 게 스트레스라고 하는데도 더 벌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벌리면 안 되는데 이게. 목표 우리 최범석 씨의 소망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행복하게. 왜냐하면 저는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그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물론 그 안에 괴로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희열감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그 안에 감정들이 다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최범석 씨의 모습이 꿈이자 희망인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너무나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디자이너 최범석 씨의 모습에서 저런 미래를 만들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좀 실질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저요. 나처럼 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봤을 때 잘된 친구들을 보잖아요. 잘된 친구들을 보면 쟤는 잘 되겠다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얘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친구는 꼭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단순하게 왜 학습에서 학은 가르쳐 주는 거고 습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한 친구들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학년 때 강의가 끝나고 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툭툭 쳐요. 왜 그래? 그러면은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다 잘 돼요. 야. 2학년 때 또 물어봐요. 요즘에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어때요? 너무 잘 만들어요. 졸업할 때 되면은 정말 스카우트 하고 싶은데 그 정도 능력이 되는데 저희 회사로 데려오고 싶은 만큼 능력이 되는데 자기 거 한대요. 그러면은 몇 년 있다 보면 서울 컬렉션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는 친구들보다는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정말로 이제 세계 패션 무대를 누리면서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우리 디자이너 지금 이제 최범석.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네, 동대문에서 정말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신화가 시작이 돼서 이제 세계 무대를 향한 신화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애정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 자리를 가능케 한 거는 긍정적인 에너지, 추진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 좋은 에너지 좀 후배들 또 주변에 많이 나눠주시고 더 많이 빛나시는 모습 저희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 몇 번 가봤던 것 같아요. 무슨 패션 요즘에는 이제 못 가요. 그래서 학교 한 군데는 미안하다고 출장도 너무 많고 못 간다고 이야기를